나 언제 집에 갈 수 있어? 조금만 더 기다려요. 어쩌면 추석 명절은 집에서 보낼 수 있을지도 몰라. 고마워. 그리고 미안해. 당신은 내게 악보의 음표 같은 존재야. 어디서 커닝했는지 모르지만 그런 고급진 말도 할 줄 알고 걸음마를 배우더니 이제야 철이 드시나? 그러니까 있을 때 잘하지 그랬어요. 안녕하세요. 클라우디아입니다. 오늘은 가슴을 촉촉하게 만들어줄 위로가 되는 아름다운 소설 한 편 준비했습니다. 정희수 작가의 작품 울보 남편인데요. 한 동네에서 나고 자란 김찬수와 박영옥. 앞뒷집에 살던 코올릭의 동갑내기 친구에서 연인으로 그리고 부부로 인연을 맺은 지 30여 년이 넘었습니다. 이들에게 무슨 일이 일어난 걸까요? 작품 속으로 들어가기 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낭독 들어갑니다. 울보 남편 정희수. 거울 속에 들어있는 내 모습이 낯설다. 전신 거울 앞에 서본 게 언제인지. 눈가에 줄을 긋는 잔주름. 갑자기 늘어난 그것을 확인하느라 거울이 뚫어져라 들여다보고 있는 중이다. 실없이 웃음이 비어져 나온다. 틈나는 대로 거울 앞을 서성거려야겠다. 내 모습이 낯설지 않게. 치매 노인에게는 거울을 보여주는 게 아니라던 요양보호사의 말이 생각난다. 거울 속에 들어있는 낯선 자신의 모습을 보며 도둑이 들었다고 난동을 부리거나 저승사자가 왔다고 거울을 깨버리기도 한다고. 지금 내 마음이 그랬다. 할 수만 있다면 거울을 산산조각 내고 싶다. 딱히 눈가에 잡힌 주름 때문만은 아니다. 언제부터인가 시도 때도 없이 화가 치민다. 견딜만 해요? 거울 속에 들어있는 여자에게 묻는다. 그냥 무언극을 할 때처럼 어깨를 살짝 들어올렸다 내린다. 일상이 모두 그냥처럼 느껴진다. 그냥 거울을 들여다보고 그냥 커피를 마시고 그냥 거리를 쏘다니고 그냥 낮잠을 자고 그냥 울고 웃는다. 달라진 건 또 있다. 가장의 부재로 인한 집안 분위기이다. 커피 머신에 캡슐을 넣고 버튼을 누른다. 커피가 내려지는 동안 식탁 위에 놓여있는 시집을 펼쳐든다. 읽다가 접어든 최부님 시인의 실리콘 소녀의 꿈 14페이지에 눈길이 머문다. 변변한 약속 없이 내 몸에선 당신의 손때가 묻어난다. 몸속 나이테가 당신을 수혈받는 동안 가슴이 토해내는 통증. 수억 광년 속도에 실린 그리움의 이목구비를 가로지른다. 당신의 손때, 몸속 나이테. 날달콩을 먹었을 때처럼 입가에 비릿한 웃음이 불린다. 기억에서조차 멀어진 남편의 손때. 두 손을 모아 깍지를 낀다. 눈을 감고 천천히 몸속 어딘가에 숨어있을 나이테를 찾아 나선다. 나도 모르게 호흡이 거칠어진다. 숨을 몰아쉬며 느린 걸음으로 거울 앞으로 다가간다. 또다시 웃음이 비어져 나온다. 거울 속에 들어있는 낯선 여자가 따라 웃는다. 웃는 모습 어딘가에 울음이 들어있는 것도 같다. 나를 가만 진단해 본다. 심리적 허기가 느껴진다. 카톡 메시지 알림음이 울린다. 하루도 거르지 않고 성경 구절을 보내주는 친구다. 불쌍한 영혼을 구하라는 특명이라도 받은 것일까? 교회 합창 단원으로 활동하는 친구에게 어릴 적 교회 다니면서 경험한 에피소드를 무용담처럼 떠벌린 게 실수라면 실수였다. 말이 곧 기도가 된다고 했다. 성경 구절이든 안부 인사든 크게 마음을 두지 않았지만 가끔은 성경 한 구절에 위안받을 때도 있었다.
그러고 보니 나는 누굴 위해 간절히 마음 보탠 적이 있었던가? 잘 지내고 있지? 무엇을 해도 좋은 계절, 봄이라서 좋네. 친구가 보낸 메시지에 답장을 보냈다. 사실 메시지의 답장은커녕 계절이 바뀌는 것조차 느끼지 못할 만큼 마음의 여유가 없다. 뇌경색으로 쓰러진 남편이 병원에 입원한 그날부터 옷장에 걸린 남편의 겨울옷가지들을 옷걸이에서 빼낸다. 주인을 기다리며 목을 들이고 있던 모지 코트와 패딩 점퍼, 그리고 와이셔츠와 바지. 이제 봄옷으로 자리 바꿈을 해야겠다. 남편이 병원에 입원해 있는 동안에도 일주일에 한두 번 입지 않은 옷가지들을 세탁하고 다림질을 했다. 어느 땐 다림질만 해서 다시 걸어놓을 때도 있었다. 그렇게라도 해서 부재 중인 가장의 존재를 확인하고 싶었다. 언제쯤이면 이 옷가지들이 주인을 만날 수 있을까? 남편의 손때 묻은 물건들을 볼 때마다 생각이 많아진다. 예고 없이 침입한 뇌경색, 혈관에 달라붙은 혈전도 빨래처럼 세탁기에 넣고 돌려서 불순물을 제거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풍도행 여객선을 타고 가던 중 바다 한복판에서 딸의 전화를 받았다. 아빠가 출근하다가 쓰러져서 지금 119 구급차에 실려 병원 가는 중이에요. 떨리는 딸의 목소리가 위급 상황을 말해주었다. 갑자기 왜? 의식은 있고? 사람은 알아보는데 말할 때 발음이 새고 오른쪽 다리에 편마비가 와서 일어서지를 못해요. 믿기지 않았다. 오늘 아침 출근도 뒤로 미루고 인천 연안 여객터미널까지 데려다주며 멀미약까지 챙겨주었는데 그랬던 그가 맥없이 쓰러지다니. 나도 모르게 두 손을 모았다. 이대로 배를 돌릴 수만 있다면. 당장 집으로 돌아갈 수도 없는 상황이 불안하고 답답했다. 신경은 온통 병원에 있는 남편에게 맞춰졌다. 119 구급차, 응급실, 뇌경색, 편마비, 혈액검사, CT 촬영, MRI 촬영. 전화기 넘어 들려오는 딸의 목소리가 배절을 감도는 갈매기떼처럼 머릿속을 휘젓고 다녔다. 몸도 마음도 파도처럼 출렁댔다. 멀미할 때처럼 속이 메스껍고 어지러웠다. 다행히도 수술할 정도의 중증은 아니라고 했다. 위급 상황은 넘긴 것 같아 안심이 됐다.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고 발빠르게 대처해준 딸이 고마웠다. 응급실에서 검사실로 일반 병실로 진료 과정을 실시간 중계방송을 하듯 전해주는 딸에게 너무 걱정하지 말라고 안심시킨 뒤 내일 아침 풍도발 인천행 운항 시간을 검색해 보았다. 커피가 들어있는 텀블러를 들고 선실 밖으로 나왔다. 뚜껑을 열자 진한 커피 향이 코끝을 자극한다. 빈속에 따뜻한 커피가 들어가자 긴장이 풀려서인지 졸음이 쏟아졌다. 갈매기떼가 공중돌기를 하며 따라왔다. 멀리 시선 닿는 곳에 작은 섬들이 점점이 떠있다. 풍도는 야생화를 만나기 위해 해마다 연례 행사처럼 다녀오는 섬이다. 봄을 제일 먼저 알린다는 복수초를 시작으로 노루기, 꿩이 바람꽃, 현오색, 풍도 바람꽃과 풍도 대극 등 이른 봄부터 4월 말까지 다양한 야생화를 볼 수 있는 작은 섬. 야생화를 보기 위해 탐방객들이 무리지어 몰려드는 것도 이때였다. 예상했던 대로 승객들 대부분이 야생화를 찍기 위해 나선 사진 동호회 사람들이었다. 야생화를 찍으러 간다고 하자 남편은 고가의 렌즈까지 새로 장만해주며 멋진 사진 많이 담아오라며 응원을 아끼지 않았는데. 카메라를 챙기긴 했지만 제대로 셔터를 누를 수 있을지 모르겠다. 식물도감을 펼쳐들었다. 영원한 행복, 검소함, 덧없는 사랑. 야생화에 붙여진 꽃말이 눈길을 잡는다. 섬을 한 바퀴 돌아보기로 하고 카메라 대신 휴대전화기를 들고 숙소를 나왔다.
마음을 비우고 나니 차라리 홀가분했다. 해안도로를 따라 걸었다. 섬은 시간이 멈춰 있는 것처럼 한적했다. 바람 한 점 끼어들지 않았다. 마치 사진 속에 들어있는 풍경을 보는 것만 같았다. 부스럭대는 소리를 따라가 보니 시선 낮은 곳에 낮은 자세로 야생화를 찍고 있는 진사들의 모습이 보였다. 그마저도 하나의 풍경이 되었다. 그들 틈에 끼어 셔터를 누르는 내 모습을 상상해 보았다. 가을에 있을 사진전을 위해 단단히 벼르고 왔는데 셔터를 누르기라도 하듯 나도 모르게 오른손 검지손가락에 힘이 들어갔다. 돌아오는 길에 풍도 지킴이를 만났다. 풍도를 찾을 때마다 친절하게 야생화 탐방의 꿀팁을 전해주던 사람이었다. 해안을 따라 절벽 쪽으로 향하는 내가 염려가 돼 뒤따라왔다고 했다. 복잡한 나의 마음을 들킨 것 같아 부끄럽기도 하고 미안했다. 야생화 지킴이로 활동하고 있지만 풍도를 찾는 탐방객들의 안전을 지키는 것도 자기 몫이라고 했다. 그의 섬사랑의 절로 고개가 끄덕여졌다. 특별히 보여줄 게 있다며 해안가 쪽으로 발걸음을 놓는 그의 뒤를 따라갔다. 절벽 양지 바른 곳에 붉은 풍도 대국이 군락을 이루고 있었다. 풍도를 여러 번 다녀갔지만 풍도 대국을 보는 건 처음이었다. 카메라에 담지 못하고 눈으로만 볼 수 있다는 게 못내 아쉬웠다. 내일 아침 집으로 돌아가야 하는 상황이다 보니 더 큰 아쉬움으로 남았다. 풍도 대극은 처음 보는데 빛깔이 참 곱네요. 야생화의 품위가 느껴져요. 보시다시피 가파른 해안가에 있어 풍도 대극을 못 보고 가는 사람들이 많아요. 어쩌면 다행인 것도 같고. 이쁘고 잘생긴 꽃일수록 순환을 당하잖아요. 사실 풍도 야생화가 멸종위기에 있답니다. 멋진 사진을 건지겠다고 낙엽을 긁어내고 그대로 두어 꽃이 얼어 죽기도 하고 사람들 발에 밟히기도 하고 심지어 사진을 찍고 일부러 꽃을 꺾어버리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참, 자기만 찍고 다른 사람은 촬영하지 못하게 하는 심보죠. 사진을 찍겠다는 욕심으로 야생화 훼손을 막기 위해 설치한 가드레일을 보란 듯이 넘는 아주 개념 없는 사람들도 있고 출사 다니다 보면 흔히 볼 수 있는 광경이긴 해요. 자연을 훼손시키는 사람들, 사진작가로서 자격 미달이죠. 많이 반성하고 있습니다. 아예 섬을 개방하지 말자는 얘기까지 나올 정도면 알만하죠. 휴식 연재를 검토 중이에요. 괜히 미안했다. 그동안 자연사랑을 입으로만 떠벌린 것 같아서였다. 나 역시 사진 찍기에 바빠 발밑에 짓밟은 채 괴로워하는 꽃들의 신음소리를 놓친 건 아닌지. 예측할 수 없는 게 섬의 날씨라고 하더니 틀린 말이 아니었다. 하루에 한 번 운항하는 여객선이 짙은 안개로 발이 묶였다. 봄에는 안개 때문에 결항이 잦다고 했다. 펜션 사장은 흔히 있는 일이라며 별일 아닌 듯 말했지만 마음이 급했다. 뇌경색으로 병원 침대에 누워있는 남편의 상태를 두 눈으로 확인해야만 마음이 놓일 것 같았다. 아침 식사도 거른 채 선적장으로 향했다. 안개 때문에 결항입니다. 몇 번을 물어보아도 돌아오는 대답은 한결같았다. 섬에 갇히다니 그것도 안개 때문에. 선착장 언저리를 한동안 서성거리다 풍도대교 군락지가 있는 해안가로 향했다. 매너 모드로 전환된 휴대전화기가 부르르 떨어 열어보니 딸이었다. 콩팥으로 이어지는 혈관을 혈전이 막고 있대요. 갑자기 콩팥 기능이 떨어져 스텐스 시술을 한다고 해서 보호자 동의서에 사인을 했는데 혈관이 좁아서 1차 관사 삽입에 실패하고 지금 2차 시술 중이에요. 2차에도 실패하면 투석을 한다고 하는데 뭐가 뭔지 잘 모르겠어요. 떨리는 딸의 목소리가 급박하게 돌아가는 응급 상황을 말해주었다. 걱정하지 마. 잘 될 거야. 아빠는 의사에게 맡기고 무슨 일 있으면 바로 연락해.
정밀 검사가 끝날 때마다 병명이 추가됐다. 심근경색, 오른쪽 다리 편마비, 급성 신장염, 소변을 보지 못하면서 배에 물이 차고 심장이 붓는 현상까지. 그야말로 산 넘어 산이었다. 휴대폰 벨이 울릴 때마다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예기치 않은 일들이 숨 돌릴 새도 없이 터졌다. 상황 판단을 할 수 없을 만큼 급박하게 전해지는 소식에 가슴만 타들어갔다. 병마와 사투를 벌이고 있을 남편에게도 나 대신 보호자 역할을 하는 딸에게도 많이 미안했다. 스탠스 시술에 실패하면 투석을 해야 한다고? 이 상황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잖아. 더 불안하고 화가 났다. 또다시 안개 속이다. 해안가를 한 바퀴 돌아보겠다던 계획을 접고 발길을 돌려 숙소로 향했다. 제발 남편이 어려운 고비를 넘기고 건강한 모습으로 병원 문을 나설 수 있게 도와주세요. 누군가에게 간절한 내 마음을 전하고 싶었다. 그 대상이 하나님이나 부처님이 아니라도 좋았다.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그렇게 두 손을 모으는 것밖에 없었다. 야심차게 계획했던 나홀로 풍도 열흘살이는 불안과 실망의 소용돌이 속에 2박 3일 만에 끝이 났다. 인천 연안 여객터미널에 도착하자마자 여행 가방을 든 채 병원으로 달려갔다. 병원에 도착하자마자 담당의 면담을 신청했다. 코로나19로 병원 규칙에 따라 환자는 입퇴원할 때만 만날 수 있다고 했다. 남편은 심혈관 내과병실에 입원 중이었지만 갑자기 신장 쪽에 문제가 생기면서 신장내과에서 집중치료를 받는 중이었다. 40분을 기다린 끝에 담당 의사를 만날 수 있었다. 의사는 영상 차트를 가리키며 하나하나 설명해 나갔다. 혈전이 공파도로 통하는 혈전을 막고 있어 스탠스 시술을 했는데 혈관이 기형처럼 좁고 구부러져 있어 1차, 2차 두 번 모두 관삽입에 실패했어요. 그래서 한 번 더 시도를 해보는 게 좋을지 아니면 큰 병원으로 가서 시술을 받는 게 좋을지 판단은 보호자님께 맡길게요. 의사가 가리키는 영상 차트를 보니 S자로 구부러진 혈관에 동그라미가 그려져 있었다. 2번이나 실패했는데 3차 시술에 성공할 거란 보장이 없잖아요. 워낙 상태가 안 좋아서 100% 성공을 장담할 수 없습니다. 현재 콩팥이 20%밖에 제 기능을 못하고 있어요. 투석 치료를 서두르는 것도 그 때문이고요. 환자 상태를 더 두고 봐야겠지만 이 상태로라면 평생 투석 치료를 받아야 할지도 모릅니다. 수견서를 써드릴 테니 큰 병원에 가서 치료받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 정도로 심각한 거예요? 선생님 말씀대로라면 병원을 옮기는 게 좋을 것 같네요. 알겠습니다. 오후 3시에 투석이 예정돼 있으니 그렇게 하시고 내일 오전 중으로 퇴원하실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평생 투석을 하게 될지도 모른다는 의사의 말에 내 몸의 피가 모두 빠져나가는 것처럼 아찔했다. 투석이 얼마나 힘들고 삶의 질을 바닥으로 떨어뜨릴지 생각만 해도 끔찍했다. 상담을 마치고 나오는데 2 다리가 후들거려 제대로 걸음을 걸을 수가 없다. 한시라도 빨리 병원을 벗어나고 싶었다. 창문을 통해 바라본 하늘이 파랬다가 회색이었다가 안개처럼 뿌옇게 흐려졌다. 남편의 상태가 궁금했지만 코로나19로 면회는커녕 전화통화마저 여의치 않았다. 죽음 같은 잠에서 깨어보니 딸은 보이지 않고 거실에 있는 TV 혼자 떠들고 있다. 탁자 위에 놓여있는 전화기가 부르르 떤다. 울엄마, 시어머니였다. 울엄마는 남편 휴대폰에 저장된 시어머니의 애칭이었다. 부재중 전화번호가 여러 개 찍혀있다. 네다, 별일 없지? 요 며칠 소식이 없어. 뭔 일이 있는가 궁금해서 전화했구먼. 코로나가 뭔가 눈에 뵈도 않는 그게 사람 잡는구먼. 만사 조심하거래.
안부를 물어오는 시어머니의 목소리 끝은 언제나 애틋했다. 어머니도 외출 자제하시고 사람들 많이 모이는 곳엔 될 수 있으면 가지 마세요. 식사 잘 챙겨 드시고요. 요즘 아범이 많이 바쁜가 봐. 전화를 해도 안 받고 벨스럽게 꿈자리가 뒤숭숭해 무슨 일이 있는가 했구먼. 그나저나 아범 환갑이 내일 모레인데 아이고 세상이 이래 어수선하니. 하긴 요즘은 큰열 치른다고 사람 부르는 것도 민폐니라. 지은 죄 없이 뜨끔했다. 그러고 보니 남편의 생일이 며칠 안 남았다. 이런저런 얘기가 없자 시어머니가 먼저 선수를 친 것이다. 어차피 알게 될 거 사실대로 말씀드릴까? 환갑맞이 아들이 병원에 누워있다는 말이 목구멍까지 올라왔지만 끝내 입을 다물었다. 퇴원 절차가 끝나고 나서야 진료일에서 CD, 검사 결과지가 들어있는 서류 봉투를 넘겨받을 수 있었다. 미리 대기하고 있던 119 구급대원 2명과 함께 남편이 누워있는 입원실로 올라갔다. 딸을 보자 침대에 누워있던 남편의 눈빛이 흔들렸다. 소변 주머니와 링거즈를 주렁주렁 달고 있는 모습이 낯설었다. 그야말로 영락없는 환자의 모습이었다. 오른쪽 다리를 움직일 수가 없어. 남편의 첫마디가 가슴을 후벼 판다. 구급차 안에서 질문지를 작성하는데 손이 떨린다. 속도감 때문인지 유난히 차가 덜컹댄다. 도로 위의 무법자처럼 자동차 사이를 헤집고 달리는 구급차의 경보음이 남편의 위급 상황을 말해주는 것만 같았다. 차가 덜컹거릴 때마다 환자복 위로 삐죽이 나온 남편의 두 발이 힘없이 흔들린다. 나 없는 동안 아픔을 추스르느라 고생했어요. 지금 대학병원으로 가는 중이에요. 남편은 그제야 안심이 되는 눈치다. 응급실 풍경은 그야말로 전쟁통이었다. 고통을 호소하는 환자들의 비명소리에 귀를 틀어막고 싶었다. 없던 병도 생길 것 같은 아비규환의 응급실 풍경에 머리가 지근거렸다. 도착하자마자 체온을 재고 코로나 검사에 체열, 소변 주머니를 새로 갈아 끼우는 등 3명의 간호사가 달라붙어 일사불란하게 움직였다. 열린 커튼 사이로 하의가 벗겨진 남편의 모습이 보인다. 소변 주머니와 연결된 줄을 요도에 삽입하는 중이다. 거동이 불편한 응급 환자에게 창피함은 사치인가. 체념한 듯 눈을 감고 온몸을 간호사에게 맡기고 있는 남편. 그 와중에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었다. 절대 안정이 필요한 환자 앞에서 눈물을 보일 수도 없었다. 소변 배출이 안 돼 수액 투입을 할 수 없는 상태. 응급실에서 간단한 처치가 끝나고 곧바로 격리실로 이동했다. 코로나19 검사 결과가 나오기까지 환자도 보호자도 꼼짝할 수가 없다. 불안하고 지루했지만 남편의 상태를 직접 확인할 수 있는 것만도 다행이었다. 코로나 검사 결과는 다행히도 음성이었다. 병원에서 병원으로, 응급실에서 중환자실로 급박했던 하루. 입원실로 향하는 엘리베이터 앞에서 남편과 무언의 인사를 남기고 헤어졌다. 병원 문을 나서며 긴장이 풀리자 비로소 허기가 느껴진다. 생각해보니 하루 종일 식사는커녕 물 한 모금 마시지 못했다. 커피 생각이 간절했다. 빵. 8차선 횡단보도. 귀를 찢는 경적과 함께 검은 승용차 한 대가 나를 향해 돌진하는가 싶더니 바람을 일으키며 휙 지나간다. 놀란 가슴이 풍선처럼 부풀어 오른다. 되주려고 환장을 했나? 꼬리를 문 자동차 행렬 속에서 누군가 내뱉은 욕설에 정신을 차리고 보니 8차선 도로 한복판이다. 오도 가도 못하고 도로 한가운데 서서 덮칠 듯 달려드는 자동차들을 무심히 바라보았다. 신호등이 초록불로 바뀌면서 횡단보도 정지선에 서 있던 사람들이 일제히 움직이기 시작했다. 떠밀리듯 그 틈에 섞여 발걸음을 놓는데
엄마 손을 잡고 걸어가던 아이의 목소리가 환청처럼 들렸다. 엄마, 초록불이 들어올 때 건너는 거 맞지? 오늘따라 8차선 횡단보도가 한없이 길게만 느껴졌다. 전대 뇌동맥이 혈전증에 의한 뇌경색증, 상세불명의 편마비, 지속성 심박세동, 고혈압, 상세불명의 만성 신장병, 신동맥 색전증, 진료기록지에 나열된 남편의 병명이다. 몸속 어딘가에 숨어있다가 엑스레이, MRI 등 정밀 검사기를 들이대자 제 모습을 드러낸 것이다. 새로운 병명이 하나둘 추가될 때마다 이 상황이 모두 꿈이기를 바랐다. 이제는 놀라는 것에도 면역이 생겼는지 의사가 무슨 말을 해도 시간이 해결해 주겠지 하는 마음이다. 휴대전화기에 낯선 번호가 떠서 받아보니 인턴이었다. 콩팥 기능이 떨어지면서 소변 배출이 안 돼 폐에 물이 차고 심장도 약간 부은 상태예요. 호흡곤란이 와서 지금 산소호흡기를 부착하고 있어요. 심장내과와 비뇨기과 협진으로 치료 중인데 투석을 하려면 동의서의 보호자 서명이 필요해서 전화드렸어요. 구두 서명도 가능합니다. 의사 선생님께 모두 맡길게요. 그럼 그렇게 알고 진행하겠습니다. 투석이 끝나면 중환자실로 옮길 거예요. 그러고 보니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동의서에 구두 서명하는 것밖에 없네요. 환자의 상태를 확인할 수 없는 상황에서 또다시 중환자실에 입원해야 한다는 말에 나도 모르게 볼멘 소리가 튀어나왔다. 세상과 단절된 중환자실, 없던 병도 생길 것 같은 그곳에서 병마와 싸워야 하는 남편을 생각할 때마다 가슴이 미어졌다. 그나마 소통의 고리는 전화기뿐인데 중환자실엔 전화기 반입이 안 됐다. 얼마나 힘들고 불안할까. 남편의 상태를 알 수가 없어 답답했다. 필요한 물품을 사서 1층 안내데스크에 맡기고 돌아오는데 교회 십자가가 눈에 들어왔다. 나도 모르게 두 손이 모아졌다. 그야말로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심정이었다. 하나님은 감당할 수 있는 만큼의 고난을 준다고 했다. 끝날 것 같지 않은 어둠의 터널을 언제쯤 벗어날 수 있을지. 이번 열 하루 만에 중환자실 탈출이다. 병원에 도착해보니 남편은 벌써 10층 일반 병실로 옮겨진 상태였다. 병실을 옮길 때만 환자와 면회가 가능했다. 그나마 보호자에게 주어진 시간은 딱 30분이었다. 제일 먹고 싶은 게 물이었어. 오죽하면 거치대에 매달린 링거액을 따라서 마시고 싶을 정도였다니까. 고자질하는 아이처럼 그동안 중환자실에서 있었던 일을 무용담처럼 떠벌리는 남편. 소변을 제대로 볼 수 없는 상태이다 보니 입술을 적시는 정도의 물만 허용됐다. 물이 먹고 싶다고 보채는 남편을 위해 간호사 몰래 탕제실에 있는 정수기물을 종이컵에 받아다 주었다. 물이 한 모금 들어가자 세상 부러울 게 없는 표정이다. 이제 좀 살 것 같다며 웃어 보였다. 일반 병실로 옮기면서 제일 먼저 남편의 휴대전화기를 챙겼다. 뭔가 할 일이 생긴 것도 같고 숨통이 트이는 것도 같았다. 무엇보다 통화하면서 남편의 심리 상태를 체크할 수 있어 좋았다. 필요한 물품과 간식을 챙겨 2, 3일에 한 번 병원을 다녀오는 게 일과처럼 됐다. 손편지를 써서 안내데스크에 맡기고 돌아오는데 전화벨이 울린다. 편지 고마워. 전화기 넘어 들려오는 남편의 목소리에 가슴이 먹먹하다. 편지를 쓰면서 흘린 눈물의 양이 얼마인데 또다시 눈물바람이다. 병원 생활이 길어지면서 나도 남편도 울보가 됐다. 남편의 상태에 따라 희망과 절망의 시소를 탄다. 기저귀 떨어졌어. 그리고 신문도 안부 부탁해. 기저귀 사오라는 말이 마치 커피 한 잔 부탁한다는 말처럼 가볍게 들린다. 병원 생활이 길어지면서 미천을 드러내다 보니 이젠 더 가릴 것도 숨길 것도 없는 것 같다.
풀 죽어 있는 것보단 남편의 당당한 그 모습이 오히려 보기 좋았다. 재활병동으로 옮겨 한발떼기 걸음마 연습을 하며 하루하루 퇴원 날짜를 세고 있는 남편 따라 나도 희망을 향한 한마음떼기를 하고 있다. 누가 대신해 줄 수 없다는 거 알죠? 오롯이 환자 본인이지에 달려있다는 것도. 오늘 간병인 도움 없이 휴게실까지 걸어갔다 왔는데 아직 혼자 걷는 건 위험하다며 지팡이를 준비하라네. 환갑 나이에 걸음마 배우는 게 자랑은 아니잖아. 생각과 달리 엉뚱한 말이 먼저 튀어나왔다. 두 다리로 걸어 다닐 수 있다는 게 얼마나 축복받은 일인지 알 것 같아. 바람 따라 흔들리는 나뭇가지처럼 남편의 목소리가 리듬을 탄다. 마치 100점짜리 시험지를 내보이며 의기양양한 아이처럼 연신 자랑을 늘어놓는다. 환자분의 의지가 대단하세요. 로봇 치료도 30분 제 시간을 꼬박 채우고요. 종목별 재활 치료도 한 번도 걸은 적이 없어요. 힘들다고 신용만 하는 환자들도 많거든요. 시간이 약이라고 했던가. 처음엔 혼자 화장실 출입만 해도 더 바랄 게 없을 것 같았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욕심이 생긴다. 병원에 입원한 지 석 달 만에 휠체어를 반납하고 기저귀와도 작별했다. 누구 얘기할 것도 없이 감사의 기도가 절로 나왔다. 폐에 물이 차는 것 때문에 뒤로 미뤘던 요로결석 수술 날짜도 다시 잡았다. 요로결석 수술을 이틀 앞두고 다시 응급실행이다. 급성 폐렴이라고 했다. 숨쉬는 것조차 힘들어 산소호흡기에 의존한 채 쭉 늘어져 있는 남편. 호전이 되는가 싶어 한숨 돌리고 나면 다시 응급 상황이다. 다시 절망의 나락으로 떨어지면서 요로결석 수술 날짜는 기약도 없이 뒤로 밀리고 말았다. 가쁜 숨을 몰아쉬는 남편. 목소리에 힘이 빠져 있다.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병원 생활이 길어지면서 심리적 불안에서 오는 자포자기인지 아니면 몸도 마음도 지칠 대로 지친 것인지 가끔 마음이 없는 소리를 해댔다. 내 발로 병원문을 걸어나갈 수 있을지 모르겠네. 요즘 들어 꿈에 아버님이 자주 보이고 가끔 환청까지 들려. 날 데려가려고 그러는 것 같아. 무슨 그런 쓸데없는 소리를. 그렇게 말하고 나면 속이 편해요. 걱정하지 말아요. 누가 부르지 않아도 갈 때 되면 싫어도 가야 하니까. 나까지 약한 모습을 보이면 그대로 무너질 것 같아 오히려 한술 더 떴다. 체념의 순간이 오면 그대로 쓰러질 것만 같았다. 장기 입원 환자들은 심리치료를 병행해야 한다고 한다. 남편은 지금 몸만 아픈 게 아닌 것 같았다. 조울증 환자처럼 요즘 들어 부쩍 감정 기복이 심하다. 환자라서 봐주고 환자라서 그냥 넘겨야 하는 것들이 늘어났다. 병원에 방치됐다는 생각이 안 들도록 하루에도 몇 번 전화 버튼을 눌러댔다. 보호자도 환자만큼 힘들다는 말이 목구멍에 걸린다. 어디선가 앰뷸런스 경고음이 들린다. 가까이 다가올수록 신경이 곤두선다. 응급 상황에 놓여 사투를 벌이고 있을 환자. 산소호흡기에 의지한 채 숨을 몰아쉬던 남편의 모습이 겹친다. 내일 병원에 올 거지? 도착하면 전화해. 일요일이라 담당이도 없고 잠깐 얼굴 볼 수 있을지 모르겠네. 알았어요. 먹고 싶은 거 있으면 말해요. 먹고 싶은 거? 그거야 하루도 거르지 않고 먹는 약이지. 세상에서 약이 제일 맛있더라고. 전화기 넘어 들려오는 남편의 농담에 그만 빵 터졌다. 우스갯소리를 하는 거 보니 오늘 남편의 심리 상태는 비온 뒤 맑음인 것 같다. 남편이 좋아하는 잡채와 삼계탕, 과일을 준비해 점심시간에 맞춰 병원으로 갔다. 1층 안내 데스크에 전에 못 보던 남자 직원이 앉아있다. 면회 사절. 혹시나 했지만 역시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였다. 몇 번을 부탁해도 소용없었다. 남편을 볼 수 있을지 모른다는 마음에
잔뜩 기대하고 갔는데 기대한 만큼 실망도 컸다. 면회가 안 된대. 준비해온 음식은 1층에 맡기고 갈게요. 그냥 가지 말고 병원 뒤쪽으로 가면 호들이 조각상이 있는데 그 앞에 서 있어. 3층 창문에서 내려다보면 보일 거야. 병원 건물 뒤로 돌아가 보니 남편이 말한 대로 호돌이 조각상이 보인다. 조각상 앞에 서서 3층 병실을 올려다보았다. 유리창 너머 환자복을 입은 남편의 모습이 나타났다. 손을 흔들어 보였다. 연신 무슨 말을 하는 것 같았지만 들리지 않았다. 휴대전화를 꺼내 들었다. 두 사람의 대화가 전화선을 타고 출렁댔다. 잘 보여요? 몸은 좀 어때요? 잘 보여. 남편의 목소리에 울음이 들어있다. 밤마다 숨죽이고 울었다더니 아직 남아있는 눈물이 있었나. 한참을 그렇게 전화기를 들고 서로를 바라보았다. 무슨 말이든 하고 싶었지만 말이 되어 나오지 않았다. 침묵보다 더 확실한 언어의 대답이 있을까? 나 언제 집에 갈 수 있어? 전화기 너머 들려오는 남편의 목소리가 바람에 날리는 가랑잎처럼 흩어진다. 조금만 더 기다려요. 어쩌면 추석 명절은 집에서 보낼 수 있을지도 몰라. 고마워. 그리고 미안해. 당신은 내게 악보의 음표 같은 존재야. 어디서 커닝했는지 모르지만 그런 고급진 말도 할 줄 알고 걸음마를 배우더니 이제야 철이 드시나? 그러니까 있을 때 잘하지 그랬어요. 남편의 웃음소리가 전화기 너머로 들린다. 결혼 후 처음 들어보는 당신이란 말이 낯설기도 했지만 악보의 음표 같은 존재라는 말이 무엇으로도 설명할 수 없는 또 다른 언어가 되어 한 차례 가슴을 훑고 지나갔다. 김찬수와 박영옥. 앞뒤 집에 살던 코올리게 동갑내기 친구에서 연인으로 그리고 부부로 인연을 맺은 지 30여 년이 넘었다. 이제는 서로 눈빛만 봐도 마음을 읽을 정도가 됐다. 환갑을 코앞에 둔 두 사람의 나이가 그걸 말해주었다. 지하철역을 향해 걸어가는데 그제야 참았던 설움이 밀려온다. 발길 놓이는 대로 앞만 보고 걸었다. 나 언제 집에 갈 수 있어? 남편의 그 말이 그림자처럼 따라붙는다. 발길을 돌려 뛰다시피 다시 호돌이 조각상 앞으로 갔다. 액자 속에 박제된 사람처럼 남편은 조금 전 그 자세로 사각 창문에 그림처럼 들어있다. 서로를 확인한 순간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손을 흔들었다. 또다시 전화기를 꺼내 들었다. 왜 다시 왔어? 남편의 목소리에 힘이 들어가 있다. 그냥. 잘했어. 다시 보니 좋네. 5분만, 아니 10분만 더 그렇게 서 있다가 가. 전화기를 든 채 머리 위로 하트를 만들어 보였다. 남편도 손을 들어 올린다. 나도 같은 마음이라는 건지 이제 그만 돌아가도 좋다는 것인지 모르지만 아무래도 좋다. 밤에 잠 안 오면 울지 말고 눈을 감고 있어. 눈을 감고 있으면 만나지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눈을 감아도 뜨고 있어도 늘 가까이 두고 싶은 사람이 있어. 그 사람에게 미처 쓰지 못한 자녀 사랑이 있는데 그걸 언제 다 쓰지? 남편이 내비친 자녀 사랑이란 말을 듣는 순간 읽다가 밀쳐둔 시집의 밑줄 그은 시 한 구절이 생각났다. 내 몸 어딘가에 숨어있을 사랑의 나이테. 집에 돌아가는 대로 시집을 한번 다시 들춰봐야겠다. 그리고 밑줄 찐 그 대목을 소리내어 읽어봐야겠다. 3층 유리창문에 반사된 햇살이 머리 위로 쏟아져 내린다. 조심해서 가. 전철 안에서 졸지 말고. 도착하면 메시지 남기고. 휴대전화기 넘어 조심히 묻어온다. 집으로 돌아오는 발걸음이 한결 가볍다. 좋은 생각이 좋은 하루를 만든다고 했던가?
서녁 하늘에 걸린 해님의 얼굴이 오늘따라 불띠불다. 소설은 여기에서 끝이 납니다. 살면서 무덤덤해진 부부 사이가 남편에게 위기가 오면서 다시 남편에게로 마음을 모으는 아내의 모습이 무척 아름답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공유는 커다란 힘이 됩니다. 오늘도 행복하세요.